제가 먼저 맡은 부분은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한상범 교수께서 혁신 성장을 위한 공공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은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왜 지금 금융혁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금융사고 및 불법 행위가 많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신뢰가 하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금융산업은 양적으로는 많이 과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중개 기능은 발전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주요국의 비금융 부문, 민간 부문 신용을 GDP로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검은색 실선이 그게 한국인데요.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 녹색선인데 중국입니다. 나머지 국가는 일본, 그다음에 미국, 유로 지역인데 전부 다 한국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 부분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 그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그림은 가계 신용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를 보여주는데 점선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입니다. 그게 52%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58%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어요. 오히려 2007년에서 2024년까지 더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실선을 보면은 주금금 등의 정책자금 대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더 안전한 그런 신용대출보다는 안전한 자산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림은 가계신용 말고 국내은행 전체 원화대출금 중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 비중 추이를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신용대출 비중은 녹색선이에요. 녹색의 점선인데 하락하고 있죠.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2007년 대비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증부 대출이 한 6%대에서 18% 정도까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떤 자금 중개 기능, 그런 자금 중개 기능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전한 그런 기계적인 대출을 늘리고 있다. 그런 면을 보여줘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글로벌 환경 변화인데요. 다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미중 간 패권 경쟁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혁신경제 4.0을 쓰고 난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다시 한번 좀 최근에 페이퍼를 다시 썼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쓴 건데 미국에서는 지금 작년에 만든 프로젝트 2025라고 보수 정권 집권 계획서에 의해서 그 금융 부문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작년에 그 드라기 전 유럽은행 총재가 주도해서 작성한 드라기 보고서에서 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개혁을 그런 내용을 포함한 개혁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그 변화의 시기에 한국도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개혁이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접근은 이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로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부담은 다 줄여야 되는데 견실한 감독 체계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에 강화하는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필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통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기간 간 중복을 해소해서 수건 부담을 줄이고 감독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일단 공통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해서 인내 자본과 모험 자본의 그 발전을 갖다가 도모한다는 그 내용이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삼원 교수가 다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이제 금융혁신과 규제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혁신은 규제 및 감독과 이중적인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금융은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금융혁신의 대부분의 경우 60%라고 얘기합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은 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혁신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고객 손실을 잃어가는 그 위험을 고객한테 전가하는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금융시장의 좀 완벽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데 혁신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혁신은 반대로 혁신 친화적인 규제에 의해서 더 촉진이 돼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융혁신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서브프라임 사태도 금융혁신에 의해서 유발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그 DLF나 ELS도 그런 혁신에 의해서 소비자 손실이 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또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는 금융회사의 규제 취지를 벗어난 규제 회피가 오히려 더 나중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취지를 벗어나는 갈등 관계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서 금융규제 및 감독의 속성을 혁신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융혁신의 친화적인 그러한 규제 및 감독은 어떠냐.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그런 주창한 금융개혁과 거의 일치해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이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향식으로 추진한 그 금융혁신의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원하는 규제 및 감독 개선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 개선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가 미흡해서 대규모 고객 손실 사태, 이제 그 다음 요건으로 이어지죠.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금융혁신에 대한 얘기는 좀 뒷전으로 미뤄진 면이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정착하면서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유연한 그런 규제 체계가 필요한데요. 그건 아까 김태일 교수가 말씀해 주신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실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거는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영국은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무구조도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은 자유를 존중하고 그 새로이 출현하는 금융 서비스도 포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 친화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지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금융에 있어서는 독특한데 규제를 적용을 배제하면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무책임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게 되면은 부작용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빨리 들어가겠네. 그 징벌적 배상제 또한 한계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는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칙 중심을 위한 규제 감독을 왜 도입을 제대로 못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 중심은 감독 당국의 판단에 의존하거든요. 그 원칙을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감독 당국의 판단을 한다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의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이 있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서 운용상 독립성이 확보되어 신뢰받을 수 있는 감독 당국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대로 된 이사회와 같은 상위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집행이 분리되고, 그러니까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이 일단 분리되고, 금융감독 정책하고 감독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그러한 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중심의 감독을 해서 그러면은 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최근에 그런 내부 통제 문제는 내부 통제 문제 이전에 금융회사 조직 문화와 윤리의 위기입니다. 근데
금융회사의 조직 문화와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분위기, 톤 at the 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회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배구조 연계라고 거버넌스 넥서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 당국의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면은 감독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회사가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은 금융회사가 심사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도 개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은 지배구조와 조직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 및 평가가 가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 부분은 좀 보론적인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금융은 과잉이다. 과잉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문제도 해당이 되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가계대출 수준을 직접 통제하는 거는 저는 1980년대 통제금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계부채의 정책 수단은 DSR 규제와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하자. 위험가중치 조정에 따른 부분은 다시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좀 혜택을 주자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PF는 구조조정이 맞고요.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설 수요 및 공급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기간 투자가의 임대주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는 이미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계속 구조조정을 뒤로 미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계 기업은 2017년부터 맨 왼쪽 그림이 보면은요. 한계 기업 비중은 201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연체율은 2022년 이후에 비로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기업 회생 및 파산도 2022년부터 늘어나고요. 그만큼 도산 갖다가 그 코로나 시에 그 자금 지원으로 그걸 뒤로 미루었는데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채무구조 조정을 위한 대출 출자 전환 지분 투자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규제상 유인을 강화하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얘기, 지정학적인 변화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중간 맺은 말은 뭐 제가 드린 얘기는 금융혁신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중심의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가 사회이사 중심의 좋은 지배구조 기업처럼 독립적인 최고의사결정 기조를 갖고 금융산업정책과 분리되는 한편 감독 정책과 집행이 통합된 온전한 책임을 갖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과제에 대응에 대해서는 그 자율과 창의의 자금 중개 기능 혁신이 요구되니까 간접적 규제 수단 및 유인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한성범 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뭐 간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요즘 그 선진국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그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물론 이제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산업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런 산업 정책을 피게 될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이스, 미국에서 뭐 실행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고민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지금 국제환경 변화를 말씀하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시면
원래 산업정책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약간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이게 충분히 성장한 나라에서는 별 필요 없는 정책이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열심히 성장에 대한 나라에서는 집중적으로 특별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라에서 이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산업정책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굵직굵직한 산업정책을 조사한 건데 34개에서 지금 1594개.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전 세계 산업정책의 굵직굵직한 산업정책의 수가 47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최근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2년간에 거의 정책의 수가 발표한 정책의 수가 2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료에 안 나오는데 다른 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2023년도에 새로 집행된 산업정책이 2,500개인데 훨씬 많아졌죠. 1,000개 많아졌는데 2,500개 중에 70%가 선진국에서 발표한 산업정책이고 30%가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 이제 더 산업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임무가 역할이 뭐냐? 앞에서 잠시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션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임무지향적인 국가를 지향한다. 꼭 국가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미션 오리엔티드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이제 추진한다.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원래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산업 정책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하긴 하되 굉장히 미니멈으로 하자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시장에 맡겨놓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간다는 얘기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 이거 뭐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썼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보시면 다 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거는 이미 바이든 정부의 뭐 인프라법이라든가 IRA법이라든가 이런 사업 정책을 실제로 입안을 해서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은 사업 정책 중에서도 특별히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IRA법이나 인프라법 같은 거는 조세 또는 이제 그 보조금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 정책이고 그 이후에 바이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한 다음에 여기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가서 앞에 뭐 통상정책도 있겠지만 저는 뭐에 주목을 하냐면 행정명령 241916을 발의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연방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계획을 90일 내에 입안해서 제출하라고 재무부 장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냐면 산업정책을 이제 좀 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그 더 적극적인 공공금융정책으로 정책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부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아마 90일 이후니까 이제 이번 달에 아마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드라기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요청으로 이제 만든 보고서인데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EU가 그렇게 여러 가지 훌륭한 기술도 가지고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산업 경쟁력이 약하냐?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그걸 혁신 성장하는데 뭔가 국가들이 노력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야기를 나오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EU가 합심을 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돈을 푼다는 게 푸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 기술 개발이나 그런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돈을 써야 되고 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마셜 플랜의 23배다. 제가 23배가 원타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거는 매년 절여야 된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EU 전체 GDP의 5%를 매년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산업 경쟁을 높이는데 돈을 써야 된다라고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과학 R&D 투자나 이런 어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국가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훨씬 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 산업 정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산업 정책은 아까 뭐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중요한 건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품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가 더 밑바탕 인프라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공공금융이란 말은 정책금융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저겁니다.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그 투자의 성격이 굉장히 고위험이다. 그렇다면 그건 누군가가 민간하게 맡기기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공금융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이미 책정된 그 정책금융의 규모가 247조고, 그 중에서 136조가 전략품에 투자된 것도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런 의미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 나왔지만 저걸 우리가 한마디로 줘서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데 인내 자본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것을 국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요즘 그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럼 국가가 해야 될 건가?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정책금융이나 공공금융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금융이 지금 뭐 당연히 있죠, 그렇죠? 있는 그 공공금융의 역할을 일단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재정립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공공금융의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현재 공공금융의 문제점이 뭐냐? 그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정책 기능이 약화돼 있다.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정책금융이 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다 개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정부마다 다 어떤 그 목표가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어떤 그 정치적인 아젠다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이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대상 산업 생태계 전반을 우리는 정책 금융의 공급이 부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앞에서도 말씀 나오신 것처럼 이제 위험 자본, 그 인내 자본의 공급 기능이 미흡하다. 주로 아까 240조나 공급이 되는 그런 정책 금융의 대부분은 다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이라는 말은 뭐라 그러면 모험적인 자본, 모험적인 곳에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성격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돈의 흐름에 있어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까 같이 이렇게 현재도 많은 정책금융과 공공금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복 가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자금 배분 기능이 약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금융 지원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임무지향적, 그러니까 미션 오리엔티드된 그 산업 정책을 피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약간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략적 사회 경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젠다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뭐 계속 나오는 거지만 물론 이제 소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합의를 가지게 하는 어떤 그걸 거친 다음에 그런 임무지향 산업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무지향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마리아나 마츠카토가 이미 이야기해서 얘기 나왔지만 이제 보다 오히려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도하면서 민간과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자원을 우리가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재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산업은행, 수출은행, 한국성장금융, 모태펀드, 무역공공사, 뭐 신보, 기보, 뭐 지역신보, 심지어 기업은행조차도 민간은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책기관이죠, 그렇죠? 자, 그런 기관들의 어떤 현재의 공공금융의 어떤 지원 체계를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6월 달에 제가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때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되고, 이게 국회 미래연구원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하는데 지주회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 관련된 정책금융회사들을 통합된 정책금융 체계로 만들어서 공공금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것이 되겠고, 그건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지주회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 생각은 이제 산업은행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이게 미국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칭인데 한국형 국가전략투자청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지주회사 산하에 이런 정책을 피는 어떤 금융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임무지향 산업정책을 아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만들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요즘 뭐 트럼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부펀드 얘기 나오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국부펀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국부펀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이런 생태계를 좀 바꾸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국가주대 그럼 전략투자기구 또는 전략투자청이 필요하느냐? 아까 사실 중복되는 건데 일단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뭐 그래서 이건 머니투데이 기사를 인용한 건데 뭐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이버가 AI 투자하는데 2조 작년 기사에면 2조다. 근데 아마존 혼자 84조입니다, 그렇죠? 뭐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40배가 일개 회사만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AI 투자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국가가 직접 투자 및 운영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꼭 혁신 성장 말고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경제 안보, 기술 주권,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 가치 실현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국의 현재 한계는 뭐냐?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국부펀드가 없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 있는 게 이제 KIC 한국투자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국부펀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KIC는 이제 운영 수익률 제고형 펀드니까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가 목표 아니냐면 돈은 굉장히 많죠. 국부펀드 KIC가 얼마죠? 지금 까먹었나 20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재원이 뭐냐면 외환 보유고이기 때문에 그 외환 보유고를 그 돈을 절대로 국내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내 어떤 혁신 성장하는 데 쓸 수가 없고 많은 수익이 내는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 성장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이걸 국내 투자하면서 환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경제 안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우리가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밑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한국형 국가전략투자청이라는 걸 한번 설립을 한번 구상해 보죠. 근데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건 아니고 미국에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저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바이든 정부에서 국가투자청, 그러니까 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어서리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에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자회사로 두자. 하나가 뭐냐면 NDB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NIB고 이거 그러니까 한국엔 NDB라 하죠. 근데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은행. 그러니까 미국엔 뭐가 없냐면 미국엔 우리나라 같이 산업은행 같은 게 없습니다. 저 없었는데 미국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미국이 국가 인프라 스트럭처 뱅크를 만들자고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국부 펀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어요. 바이든이 이미.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뭐 트럼프는 쪽팔려서 이제 이거 봤다고 이야기 안 한 것 같아. 트럼프도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다 날려버리고 자기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근데 제 느낌에는. 그래서 국부 펀드와 이걸 만들자. 그래서 그 국부 펀드가 뭐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 핵심은 이겁니다. 여신 그런 거 필요 없고 직접 투자하겠다는 거죠.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고위험 혁신 장기 프로젝트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뭐 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그거 다 생략하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면,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마다 전략 투자 대상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아젠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버넌스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실행이 안 돼서 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독립적으로 하는 걸 이제 말씀을 그거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코넬 대학의 사울 오바로마 교수한테 해가지고 이제 이 계획을 입안을 했고, 그리고 오바로마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감독청장에 노미네이션을 합니다. 노미네이션을 하는데 상원에서 부결돼요, 그렇죠? 부결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오바로마도 임용이 안 되고 결국 이 친구가 그렇게 쭉 만든 이 계획도 다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그럼 왜 국가투자청을 만들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큰 권한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에 준하는 어떤 권한을 주려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죄송한 거는 이거 뭐냐면, 이 뒤에 내용도 좀 애드돼가지고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야기가 있는 거는 넘어가시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냐 그러면, 어떤 지배구조 만들었으면 정말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여기서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사회는 전문가들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다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정하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이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재원 조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이게 굉장히 굉장한 그건데 미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을 이사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만든다면 물론 이제 투표권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권한을 주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던 거죠, 여기.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도 저런 고민을 했다면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 예, 이것만 말씀드리시면 돼요. 한국이 주는 시사점이 과연 무언가. 그래서 현재 뭐냐면 지금 여러 군데 산업은행이나 여러 가지 정책금융기관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책금융 또는 공공금융의 어떤 역할들을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같이 성장 핵심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주회사 격인 어떤 그런 기관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혁신 성장의 어떤 그 자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